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으로 이름은 조은진이라고 해요. 저는 어렸을 때 화재 사고로 아버지와 동생을 잃고 엄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끔찍했던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그 사고를 목격해야 했다는 거예요. 저는 동생과 달리 어딜 가나 엄마를 졸졸 따라다니기 좋아하는 아이였기에 그날도 엄마를 따라 저 혼자 시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저희 집에 위치한 좁고 가파른 마지막 오르막길 끝에 다다르자 뭔가 이상했죠. 뜨거운 공기가 느껴졌고 코를 찌르는 타는 냄새,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 어떤 악몽보다도 끔찍했어요. 엄마도 무척 놀라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놓쳐버렸지만 저와 맞잡은 손은 더욱 꽉 잡아주셨어요. 불이 난 건물은 저희 가족이 살던 오래된 연립주택이었고 창문마다 불길과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시뻘건 불꽃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요동치며 저희 가족의 추억이 가득한 그 집을 집어삼키고 있었죠. 안 돼, 우리 집이 안 돼. 내가 들어가야 해. 들어가서 데리고 나와야 해. 엄마 같이 가. 은진 엄마 정신 차려. 지금 소방관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안 돼요. 저기 우리 집 창문을 보세요. 제가 들어가야 해요. 은진이 생각은 안 해. 이러지 마, 은진 엄마. 나라고 이러고 발만 구르고 있고 싶겠어? 여기서 이러시면 방해만 되고 위험합니다. 물러서세요. 안에 우리 남편이랑 애가 있어요. 제발 구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얼른 물러서기나 하세요. 엄마는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건물 안으로 뛰어들려고 했고 저는 그런 엄마를 따라가려고 했는데 목소리만 나올 뿐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불길 속에서 깨진 유리창이 터지며 큰 소리가 몇 번이나 더 났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뒤로 물러서며 소리를 질렀죠. 저도 본능적으로 귀를 막으며 울부짖었던 것 같아요. 무섭도록 활활 타고 있는 화재 현장과 엄마와 저처럼 건물 안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의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 지옥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이지만 그날의 뜨거운 바람과 타는 냄새, 엄마의 절규, 불길 속에서 뒤섞인 그 모든 것들은 지금도 선명하게 제게 각인되어 있어요. 결국 아버지와 동생은 구조되지 못했어요. 소방도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소방차 출동도 늦었고 여러모로 구조 작업이 석연치 않았다는 것은 시간이 한참 더 흐른 후에 오래된 뉴스를 찾아보고 알게 되었지만 그런 것들을 전혀 몰랐던 그때도 그 모든 것들이 그저 억울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무서운 불행이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것인지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그러나 제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저희 가족이 살던 지방 소도시인 아버지의 고향으로 엄마는 타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고 이후 저는 엄마와 함께 엄마의 고향으로 옮겨가 살았어요. 전업주부였던 엄만 외조부가 계시는 고향에서 일자리도 구하고 어린 저를 돌보기도 해야 했으니 그렇게 해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동생을 잃은 그곳에서 더 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 역시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끔찍한 사고로 가족을 잃은 아픔을 잊으며 그럭저럭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2년 만에 엄마가 재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은진아, 지난번에 만났던 아저씨가 엄마한테 결혼하재. 그래서 엄마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 아저씨가 엄마가 좋대? 엄마도 그 아저씨가 좋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해? 그게 넌 여기서 다니고 있는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외할머니 댁에서 학교 다니고 있어. 언제까지? 그럼 난 여기 두고 엄마만 가는 거야? 어디서 살아? 멀리 가는 거야? 아니야, 그렇진 않아. 엄마가 주말마다 올 수 있는 거리에서 살 거야. 나도 데려가면 안 돼? 엄마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학교를 옮기면 다시 또 적응해야 하고
그리고 아저씨는 자식이 없거든. 그래서 엄마가 널 데려가기가 힘들어. 아저씨 부모님이 반대를 하셔. 아저씨는 뭐래? 아저씨도 나 데려가기 싫대. 아니야. 아저씨는 엄마랑 같이 계속 부모님 설득해 줄 거야. 그러니까 우선은 여기서 기다려줘. 엄마가 매주 올 거라니까. 엄마는 울면서 약속을 했지만 주말마다 저를 보러 온 건 한 달 남짓이었고 이후로는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도 어려워지더니 몇 달에 한 번 겨우 오곤 했어요. 그것도 명절이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생신 같은 날 맞춰 잠깐 왔다가 가는 게 전부였죠. 엄마가 처음부터 그럴 작정이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를 두고 가는 게 미안해서 흘리던 엄마의 눈물은 진짜였고 제 눈을 바라보며 주말마다 보러 오겠다고 머지않아 데려가겠다고 했던 그 약속도 엄마의 진심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엄마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거라고 말이에요. 이후 엄마는 아이를 가졌고 엄마와 결혼한 그 아저씨와 함께 미국에 가서 아이 낳고 살 거라고 했어요. 엄마가 아버지랑 워낙 일찍 결혼했었기에 초등학생이 된 딸을 둔 엄마치고 상당히 젊은 편이었거든요. 그러니 엄마 인생을 살아야 했을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야겠으나 그러기에 당시에 저는 너무 어렸고 엄마에게서 버려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저를 잘 돌봐주시긴 하셨지만 두 분도 형편이 그리 좋은 것은 아니었기에 점점 저를 감당하는 걸 힘들어하시는 느낌이었어요. 어린 마음에도 그게 너무 느껴져서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웬만한 건 제가 벌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그런 제가 안쓰러우셨는지 미국 간 엄마가 자리를 잡으면 저를 데려갈 거라는 말씀을 가끔 하셨지만 이제 더 이상 엄마의 그런 약속은 제게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죠. 엄마의 공수표를 믿는 것보단 저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학 진학도 만만한 게 아니었어요. 어찌어찌 대학에 간다고 하더라도 잠자는 시간 쪽에 아르바이트하며 학비며 용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전 그럴 자신도 없었고 그럴 만큼 대학 진학이 간절하지도 않았기에 대학을 포기하고 지역 백화점 판매사원으로 들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제가 일했던 매장은 스포츠 의류 매장이었는데 그곳에서 일을 하며 저희 매장 단골이던 남편을 만나게 됐답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한 것이 제 인생의 큰 부분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어딘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릴 때부터 무언가가 되고 싶단 구체적인 꿈은 없었지만 막연하게나마 꿈꿨던 제 미래가 스포츠 의류 매장 판매 직원은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생계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했던 것이고 우연히 시작한 그 일을 꽤 오래 하게 된 것뿐이었어요. 그렇게 제 일터가 된 그곳은 제 일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간이었지만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제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의미 있게 다가온 존재가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처음 매장에 들어올 때부터 뭔가 좀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도 있었죠. 꽤 젊은 남자가 또래 남자들과 달리 차분한 어른스러움을 풍기는 것이 어떤 연륜 같은 게 느껴진 것 같더라고요. 늘 여행용 배낭 같은 걸 메고 와서 기능성 재킷이나 등산화 같은 물건을 사가곤 했어요. 이거 방수 기능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생활방수 수준보단 훨씬 좋아요. 특별히 그 부분을 보강해서 나온 제품들이거든요. 방수가 되는 것도 좋지만 통기성이 좋아서 금방 마르죠. 그렇군요. 제가 장기 여행을 앞두고 있어서 기능성에 집중한 제품들을 찾게 되네요. 그러시구나. 늘 여행용 배낭 같은 걸 메고 오셔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다 하긴 했어요. 여행은 저한테 일상이기도 하고 그냥 모든 것인 것 같아요. 남편은 그렇게 제가 일하는 매장에서 쇼핑을 하고 바로 여행을 떠난 것인지 한참 동안 보이지 않았어요. 장기 여행을 간다고 하긴 했는데 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하는 여행인지 저도 모르게 남편이 다시 저희 매장을 찾아주길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많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몇 달이나 지나서 저희 매장에 왔는데 여행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인지 수염도 기른 채 머리카락도 정리를 하지 않아 뒤로 묶은 채 나타났어요. 여행을 진짜 오래 하셨나 봐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수염도 기르시고 머리카락도 기르시고 돌아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네, 어제 돌아왔어요. 면도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이게 편해서 그냥 쭉 이렇게 살까 싶은데 어떠세요? 별로인가요? 아니요, 제 눈에는 좋아 보여요. 자유로워 보이시고 그렇게 길게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 그저 부럽네요. 여행에 한번 빠지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행 가려고 회사를 다녔는데 지금은 여행을 업으로 삼고 살고 있어요. 멋지네요. 여행이 일이라니 정말 좋으시겠어요. 남편은 대학 때 유럽 배낭여행을 했던 것을 계기로 여행에 빠져 대학 내내 모은 돈으로 틈틈이 여행을 했고 이후로 직장을 좀 다녔으나 그만두고 가진 돈 모두 털어 세계 여행을 떠났었대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여행사를 운영하게 됐다고 했어요. 규모가 큰 여행사는 아니었으나 잘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 난이도가 높은 여행지 등 마니아층이 많은 여행 상품을 운영하며 직접 인솔도 하면서 꽤 입지를 다진 상황이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걸 알고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무언가를 이루어낸 것까지 모든 것이 부럽기도 하고 멋있어 보였어요. 오늘은 뭘 찾으세요? 다음 여행을 위해서 필요한 걸 사러 오신 거예요? 아니요, 오늘은 선물을 사러 왔어요. 50대 중반 여성분께 어울릴 만한 걸로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어머니 선물하시려나 봐요. 무슨 좋은 날이신가요? 생신 같은? 그게 사실 저는 엄마가 안 계세요. 아니, 엄마가 두 분이 있다고 해야 하나? 그런데 낳아주신 엄마는 안 보고 살고 아버지가 재혼하신 분이랑은 사이가 그냥 그래요. 서로 안 보는 게 편한 사이라고나 할까요? 어머, 죄송해요. 제가 괜한 걸 여쭤봤네요. 아닙니다. 뭐 그냥 대충 대답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제가 이렇게 대답한 건데요, 뭐. 어쩐지 이런 얘기가 쉽게 나오는 게 저도 신기해요. 사실은 저도 엄마를 안 보고 살아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는 저를 두고 재혼해서 멀리 가셨거든요. 이런. 뭔가 공통된 결핍이 있는 분이라는 걸 제가 본능적으로 알아봤나 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지군요. 남편과 저의 결핍은 다른 듯 닮아 있더라고요. 남편은 부모의 이혼 후 아버지와 살면서 엄마는 거의 못 보고 살았대요. 이후 아버지의 재혼으로 새어머니 밑에 자랐지만 배다른 동생들이 태어나면서 어린 시절은 차별과 긴장의 연속이었다고 해요. 집에서 늘 겉도는 존재로 살다가 여행에 눈을 뜬 거죠. 남편과는 그런 공감대 속에 급속도로 친해졌고 머지않아 결혼 이야기까지 주고받게 됐어요. 시댁과는 명분상 가족이라는 이름만 유지하는 정도라 결혼할 때 인사도 드리고 결혼식에 참석도 하셨으나 이후로 왕래는 거의 없었어요. 명절에도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결혼하고 첫 명절에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너무 강하게 받았고 실제로 아예 대놓고 매번 인사 챙길 필요 없다는 이야기까지 하시니 그건 뭐 오지 말라고 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 안 가게 된 거죠 뭐. 그리고 명절엔 남편이 제일 바쁜 시기이기도 했어요. 패키지 여행 성수기잖아요. 그렇다고 남편도 왕래 안 하는 시댁에 저 혼자 갈 일도 없고 말이에요. 결혼은 저도 여행을 따라다니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재밌는 신혼을 즐겼어요. 남편도 저도 가족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라 아이를 많이 낳고 싶었는데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으니 둘만 낳자 하고 낳은 게 딸 둘이었답니다. 남편도 저도 딸을 바랐기 때문에 더 바랄 게 없다 싶긴 했는데 그래도 아들 하나 더 낳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셋째가 아들이라는 보장만 있었다면 더 낳고 싶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단 보장도 없으니 포기를 한 거예요. 또 남편 여행사가 제법 잘 되고 있었지만 사업이라는 게 항상 불안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 딸 둘 예쁘게 잘 키우자 했던 거랍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여행 사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남편 여행사도 무척이나 힘들어지게 됐어요. 당장 여행 자체를 갈 수가 없으니 일이 없어진 거잖아요. 여행은 남편의 삶이자 일터였고 남편이 가장 좋아하며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세상이 멈추고 사람들이 집 밖에도 잘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위기를 온몸으로 마주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대책을 찾으려고 했어요. 언젠가 다시 여행이 가능해질 때를 대비해서 그동안 미뤄뒀던 새로운 상품이나 마케팅 방법도 고민하면서요. 그러나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여행사를 정리하고 다른 일을 찾아야 했어요. 남편은 그런 상황에서 저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택배, 라이더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밤 늦게 나가 새벽까지, 더러는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무거운 상자를 나르는 일을 했고 틈틈이 배달 라이더 일까지 하는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특히 추운 겨울바람과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에서 오토바이를 타야 하는 남편을 생각하면 더 그랬죠. 오토바이가 워낙 위험하니 남편이 일하러 나간 동안 저는 내내 신경을 바싹 쓰게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여보, 오늘은 낮에 안 나가면 안 돼? 밤에 택배 배달하고 낮에 라이더까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일이 많은데 나가서 일해야지. 몸이 좀 힘들지 몰라도 몸을 많이 움직이면 마음이 덜 복잡해져서 좋아. 다녀와서 한숨 푹 자고 나가면 되니까 걱정 마. 그래도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걱정돼. 내가 체력 하나는 끝내주잖아. 걱정 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동안 모아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해도 된단 말이야. 아니야.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안에 끝날 상황도 아니고 언제까지 가진 거 깎아먹을 순 없잖아. 우리 딸들 해주고 싶은 것도 많고 당신도 고생시키면 안 되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남편은 그렇게 저를 안심시키려고 했고 저도 그런 든든한 남편이 있다는 게 믿음직했지만 고맙고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을 다 어떻게 말로 할까요?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남편이 보여준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은 저는 존경했어요. 남편 스스로 가족의 결핍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책임감을 갖고 지키고 싶어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더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고 그런 남편 덕분에 저희 가족은 잘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버틴 덕분에 다시 일어설 기회를 맞을 수 있었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조금씩 여행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은 그렇게 닥치는 대로 일을 하러 다니는 중에도 늘 여행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야심차게 준비한 패키지 상품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그게 대박이 난 거죠. 남편은 재기할 수 있는 기회라 여기며 그 어느 때보다 열정을 보였는데 그렇게 떠난 여행에서 사고가 나고 만 거예요. 현지 이동 차량에 교통사고가 난 것인데 남편은 그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남편 외 사망자는 없었지만 중상도 몇 명이나 있고 작은 사고가 아니었어요. 현지 경찰 말에 의하면 사고가 날 것을 인지한 남편이 의도적으로 본인이 가장 많이 다치고 다른 승객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핸들을 꺾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며 과연 남편답단 생각을 하며 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남편의 그런 희생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고 보상금 문제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겁니다. 남편은 늘 보장이 큰 보험을 들어두기에 보험부터 확인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제야 제가 이것저것 나서서 알아보니 남편 밑에서 실무를 담당하던 남편이 가장 신뢰하던 직원이 남편이 여행 인솔을 떠난 사이 회사 자금을 있는 것 없는 것 다 챙겨 들고 날랐다는 걸 알게 됐어요. 모객이 대박을 쳤으니 그 돈을 다 들고 나른 것인데 보험 가입도 안 해놓은 거예요. 남편이 사고를 당한 그 여행이 첫 번째 팀을 인솔한 여행이었으니 줄줄이 예약한 팀들이 더 있었고 사고로 부상당한 사람들 보상금에 그 사람들이 선입금한 여행비와 위약금까지 다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도망간 인간은 찾을 길이 없고 모든 책임은 죽은 남편을 대신해 제가 져야 했죠. 집을 포함해 재산 대부분은 이미 사태를 수습하는 비용으로 들어갔고 그러고도 빚이 남은 상태였어요. 상속 포기 신청을 하면 되지 않냐고요? 네, 물론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어차피 남편에게 받을 유산은 없었고 빚뿐이었으니 그걸 포기하면 빚에 대한 책임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도의적으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돈은 언제 돌려준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사장님이 그렇게 되신 마당에 이러는 게 쉽진 않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왜 아니야? 그럼요. 어렵게 받아낸 휴가에 여행 못 간 것도 억울한데 돈까지 떼먹으려는 건 아니죠? 우리로서는 정말 책임질 생각이 있는 건지 그것부터 의심스럽다고요. 배째라 그러는 거 아니야?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거칠고 날카로웠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부터 너무 무섭고 자신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도망갈 순 없잖아요. 남편이 이 상황에 있었다면 결코 외면하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도 들었어요. 어떻게든 제가 남편의 뜻을 이어받아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피해자들과 직접 대면했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은 제게 각각의 억울함과 분노를 쏟아냈어요. 어떤 분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고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려고 몇 년 모은 돈이 허공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성토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남편 대신 깊이 사과 말씀 먼저 드립니다. 남편이 떠나고 저도 회사도 많은 것을 잃었지만 무책임하게 도망가진 않을 테니 기다려주세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말로는 다 갚겠다 하는데 대책이 있는 겁니까? 제게 남겨진 건 빚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 건 이 모든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해 주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갚겠습니다. 분납으로라도 갚을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분납? 아니 얼마나 걸린다는 겁니까? 그건 또 어떻게 믿어요? 결국 말뿐인 거지. 제 두 딸의 이름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변제할 것이고 필요한 서류와 계약서도 작성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죽은 남편의 두 딸아이 이름까지 걸고 맹세하며 부탁을 한 끝에 피해 고객들이 조금씩 태도의 변화를 보였고 저는 그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어요. 결국 합의가 이루어졌으니 다행이었지만 그때부터 저는 그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슬픔을 다스리기도 전에 무거운 현실에 직면해야 했어요. 제가 돈을 벌어서 딸 둘 데리고 먹고 사는 건 물론이고 빚까지 갚아야 했는데 당시 저는 당장 두 딸을 데리고 살 집은커녕 방 한 칸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외조부모는 이미 돌아가셨고 엄마와는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죠. 외할머니 지인들을 통해서 겨우 수소문을 해 연락이 닿았는데 미안하다는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인지 그렇게 큰 낙담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럴 시간이 없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엄마가 도와줄 수 없다면 저를 도와줄 다른 사람을 금방 찾으러 나서야 했으니까요. 외조부모 외에 제가 아는 다른 외가 친척은 없어요. 그러니 결국 어렵게 시부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지만 시부 역시 도와줄 수 없다고 외면하고 말더군요. 딱 잘라 거절하는 그 태도에서 더 이상 사정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외면을 당한 상황에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척들이었어요. 어릴 적 그 화재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와 함께 그곳을 떠난 이후 한 번도 왕래가 없었기에 아버지 친척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어릴 때 살던 아버지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어떻게든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 일단 주민센터를 찾아갔더니 아버지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 조부모님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 아버지의 형제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제게는 큰아버지 한 분, 작은아버지 두 분, 그리고 고모도 있었고 그분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5남매의 둘째이셨더라고요.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심정으로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인데 형제들이 많다고 하니 조금은 안도감이 들기도 했어요. 아버지 형제들 중 누군가는 나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피부치인데 어떻게든 제 처지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저의 기대는 친척분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첫날부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큰아버지 댁이었어요. 아버지도 그리 넉넉한 집안 출신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큰아버지 댁 또한 형편이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낡은 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는 제 손이 떨리더라고요.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 것인지, 나를 반기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때 제 옆에 있는 어린 두 딸이 눈에 들어왔어요. 애들도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남편이 갑자기 죽고 집으로 들이닥친 낯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도 보았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는 나와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있었으니 제가 짐작하는 것 이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을 거예요. 작은 아이는 제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용기를 내지 않을 수 없었고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가니 기억이 날 듯 말 듯한 큰아버지가 나오셨는데 큰아버지, 큰어머니는 당연히 저를 못 알아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누구세요? 누군데 나를 찾아와요? 안녕하세요, 큰아버지, 큰어머니. 저 은진이에요. 조은진이요. 조은진? 조은진. 아니, 그럼 은진이? 네가 은진이냐? 세상에, 그때 그렇게 도망치듯 떠나선 연락 한 번 없더니 여보, 은진이라잖아요. 돌아가신 둘째 서방님 딸 말이에요. 뭐? 성민이 딸이란 말이야? 은진이. 그래, 어릴 때 얼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저예요, 큰아버지. 안녕하셨어요? 아니, 네가 어쩐 일이냐? 네 엄마란 사람이 아예 인연을 끊을 기세로 그렇게 떠나버린 게 벌써 몇 년 전이야.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입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고 저를 기억해 주시는 게 반가워서 저는 한껏 상기됐으나 그 순간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제 행색을 살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부담스러웠는지 몰라요. 그 눈빛에서 어린 딸아이를 둘이나 데리고 커다란 짐가방을 들고 나타난 저를 반가워하시는 기색은 찾을 수 없었어요. 연민도 아닌 미심쩍은 경계와 귀찮음 같은 것이 묻어날 뿐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럴수록 저는 용기를 내야 했죠. 네, 엄마랑 외가 근처로 가서 살았어요. 그래, 그렇다는 건 알지만 그렇게 떠난 후로 어떻게 연락 한 번을 안 하고 살았는지 그 사람도 참 무심한 사람이야. 그래, 네 엄마는 잘 지냈지? 엄마는 재혼해서 지금은 미국에서 살아요. 결국 그러려고 딱 끊고 살았구만. 얘들은 네 딸이니? 그런데 너는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그 가방은 또 뭐고? 그게 제가 상황이 좀 안 좋아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남편 회사마저 어려워져서 어린 딸을 데리고 제가 갈 곳이 없어요. 당분간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당분간이라니. 너 보다시피 우리도 형편이 넉넉한 게 아니야. 네 엄마는 재혼해서 미국서 잘 산다면서 이런 너를 모른 척한 거니? 독한 사람이네. 네 엄마도 안 돕겠다는 걸 우리가 뭘 어떻게 도와주겠니? 며칠만이라도 좀 지내게 해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집안일 같은 거라도 할게요.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거절의 뜻을 비추긴 하셨지만 절대 안 된다는 듯이 딱 잘라 거절하고 외면하시진 않았어요. 물론 덜어는 두 분이 하신 말씀이 가시처럼 제 가슴에 꽂히기도 했고 저를 바라보는 여전히 냉랭한 눈빛을 보며 잘못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저는 절박했으니 어떻게든 큰아버지 댁에 눌러앉을 작정으로 매달렸어요. 저를 달가워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딱하게 여겨주기는 하셨던 덕분에 큰아버지 댁에서 며칠 머물 수 있었고 그런 식으로 차례대로 친척분들 집을 돌아다니며 이 집 저 집 번갈아 동냥하듯 도움을 구해야 하는 처지가 서글펐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저희를 받아주고 잘방을 내어주는 친척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두 딸을 데리고 보호시설 같은 곳을 찾아다녀야 했을 테니까요. 작은 아버지들과 고모 댁에서도 저는 큰아버지 댁에서 느꼈던 것과 비슷한 감정을 차례대로 느꼈어요. 다들 비슷한 반응을 보이셨으니까요.
그래도 문전박대 당하지 않고 며칠이라도 도움을 주시니 감사하다는 말이 절로 나왔어요. 한 집에 오래 머무는 건 눈치가 많이 보였으니 돌아가며 집안일을 도우며 허락된 잠자리에서 두 딸과 함께 몸을 누일 수 있었어요. 두 딸에게 이런 따뜻한 잠자리를 줄 수 있다는 것에 안도하며 그 모든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였어요. 어떻게든 버텨야 했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무너지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지내면서 밤에는 대리운전도 하고 뭐든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을 했어요. 그렇게 친척집을 전전하던 중 막내 고모가 저한테 뜻밖의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얘 은진아, 너 언제까지 이렇게 이 집 저 집 돌아다닐래? 네 딸들도 힘들 거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라도 재워주시니까 감사한 거죠. 고모도 아시다시피 빈방 비워놓고 저희 모녀를 받아주실 수 있는 댁이 없잖아요. 너 그러지 말고 우리 딸내 입주 도우미처럼 들어가지 않을래? 네? 정말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걔들이 맞벌이잖아. 애 봐주는 사람이 그만둔다고 그래서 아주 골치가 아픈 모양이야. 남도 아니고 네가 봐준다고 하면 좋지. 사촌 동생 집에서 도우미살이 해야 하는 게 네가 좀 그럴 수도 있겠다만 말이야. 아니요, 고모, 천만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생판 남의 집보다 훨씬 낫죠 뭐. 고모, 제가 그 일 할게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살림 잘해요. 애도 잘 보고요. 그래, 내가 지켜보니까 네가 손끝이 야무지고 부지런하더구나. 그러니 내가 내 딸 집 도우미로 널 소개하려는 거 아니니? 네, 고모, 고맙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잘할게요. 밤에 대리운전 그런 거 하는 것도 딱하고 입주 도우미 월급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내가 네 생각을 한 거야. 고모, 정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잊지 않을게요. 둘째 오빠가 어릴 때 나를 참 예뻐했었어. 오빠 생각해서라도 내가 모른 척 할 수가 있어야지. 가서 열심히 해봐. 일이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야. 애까지 봐야 해서 신경은 좀 쓰이겠지만 너도 엄마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고모의 딸인 사촌동생에겐 7살 난 조카가 있었고 사는 형편이 꽤 괜찮아 보였어요. 지방 소도시이긴 해도 신축 아파트여서 살림하기도 편할 것 같았고 말이에요. 조카도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가 있으니 아침에 어린이집 차 태워 보내고 그동안 저는 집안일을 하다가 조카가 올 때 다시 어린이집 차 마중 나가서 데려오면 되니까 고모 말처럼 그리 힘들 것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딸 둘을 데리고 들어가 살 수도 있고 월급도 받으니 더 바랄 게 없다 싶었어요. 남편 죽고 처음으로 제게 희망이라는 불빛이 비추는 것 같았죠. 그렇게 사촌동생 집에서 일을 하게 된 첫날, 7살 된 조카를 처음 만나게 됐는데 그 조카가 저를 빤히 보더니 대뜸 그러는 거예요. 우리 유치원 원장님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엄마, 우리 원장님이랑 똑같이 생겼어. 얘는 버릇없이 이모한테 인사부터 드려야지. 언니 미안해요. 애가 버릇이 없는 건 아닌데. 아니야,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안녕, 앞으로 잘 지내보자. 안녕하세요, 이모. 근데 진짜 우리 원장님이랑 닮았어요. 그러니? 엄마는 잘 모르겠는데. 네 눈에는 엄마 또래 아줌마들은 다 똑같이 생긴 것 같다고 그랬잖아. 아니야. 엄만 우리 원장님 몇 번 보지도 않았으면서 뭘. 진짜 닮았어. 그러니? 그래, 이모랑 너희 원장님이랑 그렇게 닮았다니 신기하네. 네가 잘하는 사람이랑 이모랑 닮았으니까 이모가 낯설진 않겠다. 그치? 조카는 그 뒤로도 한참 동안이나 제 얼굴을 빤히 보며 닮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지만 사촌동생 말처럼 애들 눈엔 다들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냥 웃어넘겼죠. 그런데 다음날 조카 유치원 차 태워주러 나갔더니 유치원 선생님들까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다르긴 하지만 생김 자체는 닮아도 너무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그러니 조카는 더 신이 나서 난리를 치는데 유치원 선생님들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호기심도 생기고 궁금한 거예요.
마침 장 보러 가는 길에 조카 유치원을 지나가게 되어 슬쩍 들여다봤죠. 그냥 밖에서 기웃거리며 원장 얼굴이라도 한번 볼 수 있으려나 했던 건데 세상에 유치원 마당에 저와 똑같이 생긴 여자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적으로 밀려오는 온갖 생각에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열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어릴 적 화재 사고로 사망한 제 동생은 사실 저의 일란성 쌍둥이 동생이었거든요. 동생은 그때 분명 죽었다고 했는데 그럴 리가 없다 싶으면서도 너무나 닮은 얼굴과 제 또래로 보이는 나이, 제 머릿속이 복잡했던 건 당연하잖아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동생, 아니 그 유치원 원장 앞에 나서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서서히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동생은 그날 아버지가 잠든 사이 몰래 집을 빠져나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가 뭔가 신기한 것을 보고 따라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다 낯선 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고 사고 정도가 심각해서 치료를 받아야 했고 이후 정상적인 인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그렇게 정신을 차린 동생이 자신에 대해 기억하는 건 본인 이름뿐이었단 거죠. 당시 7살이었던 동생은 부모님 이름을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고 엄마는 동생이 화재로 사망했다고 생각했으니 당연히 미아 등록 같은 것도 되어 있지 않았을 거잖아요. 사고 당시 아버지의 시신은 수습이 됐으나 동생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연립주택 건물 전체가 전소되다시피 했는데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던 동생은 실종 상태로 있다가 사망 처리가 됐던 거예요. 우리는 엄마랑 난 너도 아버지랑 같이 죽었다고 생각했어. 어떻게 다르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니? 네가 평소에도 그렇게 집을 자주 나가 놀던 애도 아닌데. 글쎄 말이야, 나도 잘 모르겠어. 기억이 명확하진 않지만 그날따라 집에 있는 게 답답했던 것 같아. 어쨌거나 너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이렇게 살아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어.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던 거야? 어디 보육원 같은 곳에서 살았어? 그럴 뻔했지. 근데 나를 치료해 주셨던 의사 선생님 도움을 많이 받았어. 그래? 그 댁에 입양이 됐던 거야? 좋은 분을 만났구나. 정말 감사한 일이다. 정식으로 입양된 건 아니었지만 그 집에서 쭉 살았어. 할머니를 모시고 사셨는데 그 할머니가 나를 정말 예뻐해 주셨거든. 그 선생님 애들은 이미 다 큰 애들이라 집에 잘 있지도 않았으니 난 주로 할머니랑 시간을 보냈어. 세상에, 그게 다 네 복이다. 그래도 사랑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야. 좋아 보인다. 내가 어릴 땐 할머니가 나한테 사랑을 많이 주셨고 내가 어느 정도 컸을 땐 할머니 병간호를 내가 하면서 돌봐드렸거든. 내게는 정말 고맙고 중요한 분이셨어. 그랬구나. 나도 외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너한테도 그런 좋은 분이 계셨었다니 너무 감사하다. 아직 살아 계시니?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데. 돌아가셨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내게 유산도 남겨주셨거든. 그 덕분에 이렇게 유치원 개원도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랬구나. 정말 감사한 분이다. 너를 정말 많이 생각해 주셨나 보다. 동생은 좋은 분들을 만난 덕분에 큰 고생하지 않고 살았던 모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늘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린 시절 기억 속에 어렴풋이 남아있는 동네를 찾아 그곳에 유치원을 개원한 거죠. 친가 친척들은 제가 어릴 때 살았던 동네 근처에 다 모여 살고 있었으니 오다 가다 동생이랑 마주쳤을 수도 있지만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저와 전혀 왕래가 없는 상태에서 다 큰 성인이 되어 나타난 동생을 보고 어릴 적 얼굴을 떠올리기는 힘들었을 테니까요. 당장 제가 큰아버지를 비롯한 아버지 형제들을 찾아가 처음 인사를 드렸을 때도 다들 저를 보고 길거리에서 만나면 못 알아보겠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게 당연한 거죠. 게다가 동생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 되어 모두에게 잊힌 아이였으니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동생을 그렇게 마주하고 있으니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게도 어렴풋한 기억이 어지럽게 떠오르기도 했죠. 무엇보다 너무나 잘 살아온 동생의 모습이 대견했어요. 동생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부형이나 이웃들과도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아주 밝고 화사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랐더라고요. 그런데 그 해사한 웃음 뒤로는 감출 수 없는 그늘을 저만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어쩔 수 없는 외로움이 있었겠죠. 얼마나 많은 밤을 가족을 그리워하며 보냈을까요? 아예 기억을 잃어 몰랐던 것도 아니고 어렴풋이나마 기억을 붙들고 있었으니 더 괴로웠을 거예요. 저와 엄마가 동생을 죽은 아이라 생각하고 잊어갈수록 동생은 그 빈자리를 견디며 살아왔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동생에게 제가 살아온 이야기도 했어요. 동생은 제 이야기를 차분함 속에서도 깊이 공감하며 들어주더라고요. 이게 자매라는 걸까요? 살아오는 동안에 제게도 몇 명의 가까운 친구들도 있었고 또 사랑하는 남편도 있었지만 자매라는 존재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저희가 보통 자매가 아니잖아요. 동생과 저는 서로의 살아온 삶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특별한 말 없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감각은 마치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저랑 동생은 함께 보고 나눴으며 언제나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동생이 아플 때면 저는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고 눈물이 나곤 했어요. 누군가 이유를 물으면 설명할 순 없었지만 동생의 고통이 저에게까지 흘러들어온다는 것을 그때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동생도 저를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뭐 때문이었는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몹시 상심해서 혼자 방에 있었는데 동생이 저를 가만히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준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그 손길이 모든 것을 위로하는 것 같았고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시 만나 마주하니 그 감각은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동생의 눈빛에서 제가 겪은 고단함을 읽었고 동생도 제 눈빛에서 동생이 차마 다 말하지 않았던 외로움을 봤을 거예요. 말로 풀어낼 수 없는 것들을 동생과 저는 침묵으로 대신했죠. 그 침묵은 말할 수 없이 따뜻했고 말로 나누지 못한 것들의 간극을 다 메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동생과 저는 서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를 알았던 것 같아요. 동생과 제가 태고적 기억과 감각을 공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일까요? 한날 한시에 세상에서 태어나 같은 공기를 처음 마셨던 동생과 저희가 태어나 처음 본 얼굴은 아마도 서로의 얼굴이었겠죠? 동생과 저의 그런 공감은 서로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을 거예요. 신비롭게 이어진 쌍둥이의 무엇. 저희에게도 그것이 일상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오랜 세월을 지나 다시 마주하게 된 거죠. 말 대신 마음으로 대화하고 눈빛으로 감정을 전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갖고 있었던 우리만의 특별한 언어였을 겁니다. 다시 만난 동생과 그렇게 함께하는 순간 그것은 충분하고 완전한 것이었어요. 자매의 상봉은 그야말로 눈물겨웠죠. 제가 담담한 듯 말했지만 서로를 껴안고 울기도 정말 많이 울었어요. 세상에 서로밖에 없는 것처럼 온몸을 부둥켜 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서로의 이름을 자꾸만 부르기도 했고 말이에요. 그렇게 잃어버린 시간을 한꺼번에 되찾으려는 듯이 그렇게 눈물의 상봉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딸을 데리고 동생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동생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었더라고요. 가족이 무엇보다 간절하고 그리웠을 텐데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한 것 같아 그게 안타깝기도 했지만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인연은 만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여간 동생이 싱글인 덕분에 저희 자매는 한 집에서 더 가깝게 지낼 수 있게 된 거예요. 동생은 제 두 딸을 보고 너무나 감격했고 딸들도 갑자기 생긴 이모를 낯설어 하지 않고 저와 똑 닮은 이모라는 걸 놀랍다는 듯이 보기도 했고
신기하다면서도 좋아하며 잘 따르더라고요. 엄마랑 이모랑 정말 똑같이 생겼어. 진짜 신기해. 나 옛날에 다니던 어린이집에도 쌍둥이가 있었는데 이렇게 안 닮았었어. 근데 엄마랑 이모는 진짜 닮았어. 똑같아. 맞아. 목소리도 똑같은 것 같아. 그래? 그렇지? 이모가 생각해도 정말 많이 닮은 것 같아. 이모도 엄마처럼 머리 모양을 저렇게 해볼까? 그럼 더 똑같을 텐데. 안 돼요. 그럼 만날 헷갈릴 거야. 머리 모양으로 구분하는 게 좋으니까 바꾸지 마. 이모는 지금 머리 모양이 예뻐. 맞아, 바꾸지 마. 지금이 좋아. 진짜 신기하다. 우리도 쌍둥이였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 나랑 언니도 쌍둥이로 낳아주지. 바보야. 그게 엄마 마음대로 되는 건 줄 알아? 엄마, 이것 봐. 언니는 맨날 나 무시하잖아. 언니랑 내가 쌍둥이였으면 안 그랬을 거 아니야.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 좀 그만해. 엄마, 이모, 언니 좀 혼내줘. 언니가 네가 귀여워서 그러는 거야. 엄마 눈에는 그게 다 보이는데? 그리고 너희 둘은 이미 너무 닮아서 쌍둥이 같은걸? 그러게, 둘이 진짜 많이 닮았어. 우리 어렸을 때 같기도 하고 말이야. 언니, 그렇지? 그래, 딸 둘이 다 나를 많이 닮았거든. 이런 걸 보면 참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갑자기 조카가 둘이나 생겼는데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도 우리가 가족이라 닮았기 때문인 것 같아. 자꾸 쳐다보게 되거든. 그러게. 나야말로 너를 다시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같이 살게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언니, 무슨 소리야. 가족이 한꺼번에 셋이나 생겼는데 내가 더 고맙지. 그동안 떨어져서 모르고 살았던 세월이 억울해서라도 꼭 붙어 살아야지. 동생과 저, 그리고 제 어린 두 딸까지 저희 네 사람은 한 가족이 되어 따뜻한 시간을 보내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처한 상황을 아주 잊은 건 아니랍니다. 또 형편이 좋은 동생 도움을 전적으로 받을 수도 없었어요. 동생 도움을 받되 제 힘으로 해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야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뒤늦게 공부를 해 보육교사 자격증을 땄고 동생 유치원에서 같이 일하고 있답니다. 하루하루가 보람되고 감사할 따름이에요.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유치원은 이제 제게도 또 다른 집이나 다름없는 공간이 되었답니다. 매일 아침 유치원 문을 열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풍경이 제 앞에 펼쳐져요. 작은 신발장이 빼곡히 채워져 있고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과 서툰 글씨로 쓴 이름표들도 붙어 있어요. 그 안에 저와 동생의 이름이 나란히 쓰인 교사 명찰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진답니다. 아침마다 그 명찰을 목에 걸면서 감사한 오늘 하루도 더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 같아요. 유치원 아이들도 동생과 제가 똑같이 생긴 것을 신기해하며 재미있어 하기도 해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장난기에 하루 종일 엄청나게 웃을 때도 많답니다. 유치원에서의 하루는 보람되고 행복하면서도 몹시 바빠요. 이른 아침부터 아이들을 맡기 시작해서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후에도 동생과 전 수업 준비를 같이 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도 하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저는 제 삶의 소중함을 다시 배우고 있어요. 그곳에서 저는 단순히 경제적인 수단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제 삶을 다시 세워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 같답니다. 유치원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제 동생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사해요. 돌이켜 생각해도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저희에게 찾아온 거잖아요. 저는 그 일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늘 마음에 새기고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유치원은 동생과 제가 함께하는 작은 세계이자 어린 아이들을 보며 그 안에서 저희의 상처를 보듬기도 하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기도 하는 따뜻한 울타리죠. 동생은 유치원을 하면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처럼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후원하는 일을 꾸준히 하고 있었다고 해요. 물론 지금은 저 역시 동참하고 있어요.
동생에게 도움을 주신 의사 선생님 부부를 저도 부모처럼 여기고 찾아뵙고 있기도 하고 말이에요. 남편의 빚도 거의 다 갚아가고 이제는 저는 2딸, 다시 만난 동생과 함께 열심히 행복하게 살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영화 같은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각자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갈 테지만 좋은 감정과 생각을 불러일으키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맺으려고 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러분 옆에 함께하는 가족들과 더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